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멀티채널 네트워크 회사 소나무 엔터테인먼트의 기획총괄을 맡아 있는 최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풀어가 볼 텐데요. 일단 먼저는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기업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고 모두에게 좋을 수 있는 그런 사업가로서의 기업을 말씀드리고요. 2부로는 또 새로운 시대의 기업 문화와 또 MZ세대를 우리가 신입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업에서의 일들을 시나리오 형태로 재밌게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갈 건데요. 저는 닉네임은 티미라고 합니다. 티미가 왜 티미냐면 제가 초등학생 때 이사를 3번이나 다녔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은 조금 따돌림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학을 왔는데 말투가 이상하다, 또 체구가 작아서 또 체구가 이상하다, 또 뭐 가방을 또 큰 걸 메고 다녔더니 가방이 이상하다 해서 학용품도 뺏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지금도 할 수 있는 서울말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아, 왜 그래? 아, 하지마. 아, 내 거야. 이 3가지는 제가 서울말로 너무 잘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누군가가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티미와 못 말리는 수호천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티미는 아주 힘도 없고 작고 약한 애였는데 이 수호천사가 이 티미를 도와주면서 이 티미가 막 성장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티미가 나중에는 이 수호천사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 티미처럼 앞으로는 수호천사가 누군가 나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 이 혜택들을 돌려줘야겠다,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 닉네임을 티미라고 지었고, 사실은 제 한국 이름보다는 이 영어 이름 티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요. 사실 이 이름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는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사실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고용정책 완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촉진을 시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기 위해서 저는 제 도움받았던 일들, 그리고 도움을 돌려주는 일들로 해서 오늘의 시나리오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인으로서 지금 ESG라는 게 정말 이슈가 되고 있죠. ESG는 우리 환경을 이야기하는 environment, 그리고 social, 이 사회를 뜻하죠. 그리고 윤리 경영, governance를 뜻합니다. 이 3가지 이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업의 이념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지금의 시장을 넘어서는 시장을 개척하려고 할 때 중심으로 서야 하는 기업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오고 있는 기업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ESG가 지금의 기업들에는 정말 너무너무 크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집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국가가 되는 기업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잃어야 하고 놓쳐야 되는 수많은 것들을 앞으로는 챙겨서 가자 라는 의미에서 ESG가 전 세계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ESG는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탄소 중립,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하거나 제조업, 이런 공장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는 매연, 그리고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환경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제가 오늘도 바르고 온 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환경을 많이 해친다고 해요. 샴푸나 바디워시, 그리고 이런 기름, 이런 것들이 또 지하로 흘러내려가고, 이 흘러내려간 것들을 다시 정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의 60배에 해당하는 물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그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아직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먼 곳에서, 특히나 극지, 북극이나 남극과 같이 이런 극지에서는 빙하가 녹고 우리 콜라로 유명한 북극곰들이 지금 막 멸종 위기에 놓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어려운 사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딱 사진으로도 보시다시피 북극곰이 이렇게 빙하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심각성을 알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인구는 정말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 이상기후가 한번 있었는데요. 호주에 이상기후가 와서 엄청나게 큰 산불이 왔죠. 이 산불이 왔는데 희한하게도
아프리카에 갑자기 메뚜기 떼가 생겼어요. 이 메뚜기 떼가 왜 생겼을까요? 메뚜기 떼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호주가 뜨거워지면서 이 기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계절과 어울리지 않게 특히 더 따뜻해졌기 때문에 이 메뚜기가 갑자기 급번식을 하게 돼서 아프리카에 정말 많은 자원들을 먹어치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인구가 늘고 있어서 소모해야 되는 식량은 많은데 그게 안 돼서 갑자기 더 어려워진 이제 국가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단편적으로 알게 해주는데요. 이거는 자연재해로 우리가 더 멀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우리 가까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있죠. 탄소와 이런 제조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환경 공해는 지금 우리 미세먼지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타탈꽃이라도 있었어요. 중국에서부터 오는 이 오호츠크해 그 기류가 넘어오면서 황사바람이 돼서 우리한테 미세먼지가 온다라는 핑계거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들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불구하고 더 공기가 안 좋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 심각, 이 심각이라는 게 요즘은 심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일상화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환경의 변화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에 대한 변화를 자각을 시켜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 유엔에서 특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UNPRI라고 해가지고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ility Investment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개발이나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해서 유엔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책임 투자를 맡아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의 큰 이니셔티브로 있는 금융기관 같은 곳이 특히나 이 ESG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강요가 아니라. 그래서 이 강조가 향후 2050년에는 각 기업들이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또 펼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초거대 투자 기업들, 그런 투자 기관이 이렇게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야만 하는 시대가 온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바야흐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지속가능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기업 중에서 포스코나 이런 스타코라고도 하죠. 이제 포스코나 이런 거대 기업이 철광을 생산할 때 지금까지는 무조건 우리 열을 이용하고 이제 어떤 원자력 같은 에너지를 이용했다면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와 이런 헬륨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단편적인 대기업의 예로 들 수가 있고요. 이런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들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앞서서 잘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사실은 중소기업은 따라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장의 이제 이윤과 이런 것들이 기업의 경영에 정말 큰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중소기업은 당장 조그만 걸 바꿔도 이런 경영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당장 일어날 수 없지만, 또 반대로 이 대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기업에 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안정화 체제만 도입이 된다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이런 기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이 기업이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이윤이 얼마가 되고 순수익이 얼마가 되고 앞으로 기업 가치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라는 이제 그 재무제표표가 아닌 ESG 수치로서 기업을 판별하는 시대가 바야흐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락이라는 운용자산 규모가 8조 6,800억 원, 하나로 치면 9,600조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끼고 있는 우리 자산운용사가 또 이런 탄소 중립, 네트 제로를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대주주로 그곳에 기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락이라는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에도 대주주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받고 좋은 관계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 제로, 탄소 중립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2050년까지는 이 기후 위기에 따른 인권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추세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environment, E, 그리고 S, social, 그리고 G, 어떤 governance, 지배구조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대기와 수질 오염, 그리고 우리 산림 별채와 에너지 효율,
폐기물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물 부족 사태 등을 해결해야 하는 거죠. 지금의 우리 MZ세대, 그러니까 더 어린 우리 유아 세대는 사실은 정수기가 당연한지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는 수돗물도 그냥 막 마시고 이랬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을 사 마시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고요. 지금 한강이죠.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물이 종류별로 팔아요. 우리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는 그게 당연하게 느끼면서 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처럼 우리가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신선한 공기를 사 마셔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 미래 후손들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ESG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블랙락 같은 기업들이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환경을 책임지는 기업 가치를 얻자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고객 만족과 데이터 보호, 그리고 프라이버시, 우리 성별의 다양성, 그리고 직원들이 얼만큼 참여해 주는지, 지역사회 관계, 그리고 인권, 노동 기준 같은 것들이 우리 이런 소셜에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환경 같은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기업의 실천을 해야 된다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앞으로는 개개인도 함께 참여를 해야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단편적인 예로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혹시 11월 11일 오전 11시 11분에 1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해서 추모를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UN 평화기념관이라는 곳에 가보면 그 역사를 알 수 있는데요.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UN 참전국이 약 22개 국가들이 있어요. 16개 참전국과 6개 물자 지원국 있는데요. 이런 국가들 외에도 정말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줬었어요. 그래서 그 이념을 위해 싸웠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추모를 해요. 그런 것처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간 동안 혹은 1분 그동안 정전을 하자, 촛불을 켜자 라는 우리 또 재미있는 플래시몹 같은 걸 했었단 말이죠. 캠페인을 벌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환경에 대한 것들을 자각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개개인까지도 갈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 최근에 이거는 소셜 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기업의 책임감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의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어떤 학교에 재밌는 공고가 붙었었어요. 뭐냐면 갑자기 월 300만 원에 직원 채용합니다 하고 밑에 QR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300만 원에 뭐 근무 시간이랑 이런 것도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QR을 찍어야만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QR을 찍어봤어요. QR이 뭔지 다 아시죠? 그 디지털 코드를 통해서 큰 정보를 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을 한 건데요. 이 QR 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을 시키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지는데 70년 전에 그들도 그랬습니다 라면서 나왔던 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되었던 사람들이 그거에 혹했던 거예요. 너무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일자리를 외국에 가서 할 수 있대, 어디에 가서 할 수 있대 라는 그 말만 믿고 갔더니 강제징용이 되는 현장이었고 위안부로 끌려가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현대사회에 맞게 재해석해서 풀어내는 것들, 이게 바로 소셜인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셜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governance, 우리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배구조는 사실은 김영란법처럼 우리가 뇌물이나 이런 부패, 그리고 임원들에 대한 보상, 그 임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직원들, 다른 사원들의 공을 가로채고 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직원에 대한 복지라던가 역할, 그 역할에 따른 임무 분배, 그 분배에 따른 책임감과 동시에 그 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ESG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ESG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이 판단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투자나 이런 것들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하고 있는 우리 선두주자들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야, 정말 사실은 많이 알고 있죠. 네덜란드의 연기금 운용기관인 APG, 그리고 뉴욕의 연금펀드, 그리고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직원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조치 같은 것들이 세부사항으로 주주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대기업이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직장 인권 문제, 환경 문제라는 것들을 진짜 심도 있게 다루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업무 외의 부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작게 둘 수 있지만 대기업에서 오히려 그 부분들을 더 크게 잡으면서 이런 것들이 더 중심의 의도로 작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국내 기업들은 ESG 위원회를 설치를 했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ESG 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ESG 수치에 대한 부분을 직접 감독을 하고 더 심도 있게 비중 있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LG,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화, 하나생명 포함해서 한화 여러 계열사들,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 포함해서 우리 금호 그룹이죠. 그리고 SK, CJ, KT, LS 효성그룹, 두산, 롯데, 코리아네어, 그게 대한항공이죠. 우리 KT, 그거랑 우리 신한금융그룹, 동아일보, 한국전력공사, 기아, 우리은행, 코오롱, 이런 H 하이닉스랑 그리고 이런 것 모든 기업들이 지금 위원회를 설치해서 직접 운영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 그리고 국내 그룹에서 우리 ESG 위원회를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삼성전자, 우리가 흔히 대기업으로 아는 삼성, 반도체 포함해가지고 우리 삼성전자는 너무 재밌게도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기 때문에 너무 실시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불순물과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단순하게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겠다는 기술 개발까지 더 개입을 한다는 거죠. 2017년 4월부터 기존의 CSR 위원회를 확대해가지고 거버넌스 위원회로 바꿔서 설치를 했어요. 거버넌스 위원회와 별도로 또 ESG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는 CEO 직속 지속가능 경영 추진센터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제 지속가능 개발은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들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정말 격상해서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제품이나 기획, 연구개발, 마케팅, 애프터 서비스 이 전 제품에 대해 생애주기까지 해서 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거에서 이 기업의 신뢰도가 한층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갔어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LG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상장을 했었고요. 계열사 등의 ESG 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혔고 환경안전, CSR, 고객가치, 주주가치, 지배구조, 분야별 전시 차원 주요 정책 심의 이사회에서 보고하는 역할을 ESG 위원회에서 추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녹여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기가스라던가 가스들을 줄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 경영위원회로 또 확대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던 흔히 A라는 게 단순히 A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를 A, B, C라고 더 확대를 한 거죠. 사실은 이 확대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대기업일수록 기업의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노조위원회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이 모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고, SK 주식회사나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사회 산하에서 ESG 위원회를 또 따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책임을 더 강화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ESG 위원회들이 앞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나가는 우리 대기업에서의 책임감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모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업이 대기업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기업들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좀 큰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가는 데 반해서 정말 미국의 대기업은 말 그대로 레볼루션, 혁신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사과 모양 브랜드 있죠? 이 사과 모양 브랜드 애플, 우리 이번에 또 아이폰 13이었나요? 또 새로 나오면서 완전 대란이 일어났었죠. 이 아이폰 13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애플의 가치는 너무 높아요. 근데 이 애플이 단순히 이런 제조업으로만 유명했던 게 아니라 지금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도 정말 복지로도 정말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50년까지를 우리가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잡았다면 애플은 20년을 앞당긴 거예요. 굳이 앞당긴 거죠. 사실은 50년이라고 우리도 50년이야 라고 말하고 30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약속을 한 거예요. 스스로 이 안에는 절대 무조건적으로 끝내겠다. 그게 2030년이에요 2030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애플 기기들을 탄소 배출 없이 만들 것이며, 그거에 따라서 탄소 제거 솔루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애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플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사실은 이게 안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키기 어려운 혹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안 하는 데에 대기업의 책임감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어떻게든 해낼 거라는 그 신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SG를 어떻게 해내겠다라는 목표의식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애플의 브랜드 가치가 훨씬 높아진 거예요. ESG는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가 얼만큼 잘하고 있느냐는 그 기업의 가치를 얼만큼 책임감 있고 큰 기업이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주식 하시나요? 저는 사실 너무 어렸을 적에 주식이나 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너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도전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안 하는데, 사실은 우리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크게 이슈가 되었던 또 사례가 있죠. 이게 당장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나한테도 이득이 될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식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도 관심이 생기게 되고, 이 주식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기업의 성장이 더 눈여겨봐졌던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삼성전자가 우리 브랜드 가치가 갑자기 또 높아진 게 ESG였던 것처럼 테슬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가까이 와닿게 되는 기업인데요. 문샷이라는 게 있죠. 정말로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의 혁신을 통해서 달까지를 목표로 어떤 일을 해내겠다, 하고 있다 라는 특정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문샷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로 달까지 가는 게 목표인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는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기업, 혁신적인 기술 이런 걸 바탕으로 정말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경제 체계까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혁신을 늘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ESG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내세운 새로운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RE100이라는 건데요. 테슬라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모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대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RE100을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테슬라 자동차에 속해 있는 배터리도 RE100 조건을 만족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테슬라가 배터리를 공급하는 기업도 RE100 조건을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될 것이고요. 물론 이러한 조건이 배터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테슬라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부터 해서 원자재까지 모든 게 다 RE100을 실천을 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청에서는 사실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야 하게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지금 시장의 흐름, 갑자기 어려워지는 기업 경제, 이 탄소라는 것들이 왜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와닿지 못하는데 기업은 어려워지고 당장 내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 사회와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받고 당연하게 살았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는 시대가 이제 점점 오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 개개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RE100이 나왔고요. 이 RE100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모른다면 이렇게 기업이 어려워지고 또 나의 보너스가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당장은 나에게 마이너스 같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시 누려왔던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지고 있는 빚이라는 거를 알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는 RE100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RE100 뭘까요? Renewable Energy,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는 건데요. 단순하게 RE100이 탄소 중립을 외치겠다가 아니고 정말 신재생에너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환경에도 앞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소가 제외되고 에너지가 좋게 쓰이면서 다시 좋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내추럴적인 자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 중에서 향수 기업이 있는데요. 제가 또 향수 브랜드를 말씀을 드리자니 좀 그래서 예로 드려도 바로 알 것 같긴 해요. 이 기업은 향수의 원재료부터 향까지 자연의 것을 따왔고요. 자연에서 추출하고요. 이 향은 자연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닮아 있는 이건데요. 이 향수 기업은 전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정말 이 자연을 닮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각광하게 됐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 이 RE100 그리고 우리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ESG가 왜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봤고요. 사실은 이 기업의 이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세상에서의 기업,
기업의 중심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는 내가 앞으로 기업인으로 활동을 하고 내가 앞으로 기업을 넘어서 임원이 되고 중책을 맡거나 혹은 경영진에 참여하게 되면서 더 크게 와닿게 되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혹은 학교가 고등학생의 성적을 보고 직장이 대학교의 성적을 보고 학교의 이름을 보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모두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업에서의 ESG 수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의 기업 개념에서의 기업의 가치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단순하게 직장 사원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앞으로도 사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경영진이 될 수도 물론 있는 것이고, 임원진이 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가치관, 어떤 사고로 업무를 대해야, 그리고 미래 가치를 대해야 내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전 세계적인 시장 흐름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ESG라는 용어, ESG라는 가치, ESG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ESG가 나오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ESG에 이미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환경공학과라든지 그런 전공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얼마나 이 사회에서 혹은 이 세상 속에서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고 어려운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ESG라는 것을 굉장히 찬성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이 주변에 있다면 같이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업인으로서, 사원으로서, 임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이 ESG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면 내가 정말 더 많은 기회를 포괄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1차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이었습니다.